월말 김원순입니다. 철학! 윤석열 파면! 목소리가 살아났네. 박구영 살았다! 박수! 야, 우리는 이거 박수 쳐야 돼. 그렇지. 우리는 진짜 죽을 뻔했어. 사람들이 많이 안아준다니까. 아이고, 막판에 방송하지 말라고 사람들 그랬다며. 그때는 진짜 위험하다 생각. 어진 씨하고 같이 친하게 지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너 어진 때문에 죽겠다. 3월 말쯤에 진짜 위험했지. 4월 4일까지 이거 선거 안 되면 4월 18일 넘겨가지고 네. 윤석열 돌아온다. 갈림길에 거의 섰으니까 그때는.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내 큰 누나가 나의 엄마 같은 사람이거든요. 애지간하면 이런 일을 저는 안 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뭐라고 전화하지? 너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야? 그 누님이 누님 혼자 생각이 아니야. 주변에서 누님한테 야 구형이 죽는다 죽어. 김어준하고 저렇게 다니다가 죽는다고 직접 전화 못하니까 누님한테 전화한 거야. 근데 또 끝나고 또 전화가 왔어. 야,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요즘에 칭찬을 많이 받는다 주변에서. 동생한테 고생 많이 했다고 꼭 전해주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진짜 흥미로운 건 학교 교정에 산책을 해보면 멀리서 나를 보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최근에는 멀리서 보고 와서 인사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윤석열이 구속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석방되고 나서 그때요. 석방된 이후로부터 3월 말까지 그 사이 제일 위험했지 실제로. 지금도 나는 윤석열이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으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 에너지 중에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기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에너지의 10분의 1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빨리 구속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 그게 아주 중요하다. 어진 씨 경우도 그 가치 없는 것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야 네. 되잖아. 에너지를 써야 돼.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예. 밖에 나와 있던 자체가 윤석열 하면서 삐 자체 처리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 마무리가 안 됐죠. 빌런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쪽 구석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 있어. 그거 정리해야지.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일단 나는 이번에 문영배 헌법재판관, 훌륭해. 예, 헌법재판관님이 굉장히 큰일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큰일 했죠. 이분을 탄생시키는 그 배경으로 가보면 어른 김장하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영화 중에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위로가 되는 영화예요. 어른 김장학. 또 하나는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가톨릭 교황청에서 봤을 때 가장 보수적인 교황이 라칭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네. 내려와서 가장 진보적인 교황한테 그렇지. 스스로. 예, 자리를 넘겨주는 이야기잖아.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좌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거는 그 경지에 도달한 종교인들이라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훌륭한 분이죠. 사실은 가톨릭 역사에서 그렇게 훌륭한 교황님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위로가 돼요. 인간에 대한 신뢰로부터 계몽주의, 휴머니즘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가장 큰 희망을 품었던 인간에 대한 믿음이 붕괴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인간의 잔인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파시즘이 생겨나요. 히틀러가 나오고. 네, 히틀러가 나오고. 그러면서 뭐 인간 강팍함. 그렇죠. 그 네. 극단을 경험하잖아, 우리 그렇죠, 모두가. 그렇죠. 그런 그 인간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강해진 이 시점에서 두 교황하고 어린 김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추천을 드리면서. 아니,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사실 헌재 재판 늦어지면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다 지나고 보니 이분이어서 가능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퇴임사를 읽어보면
이분이 어떤 기조 위에서 이걸 이끌어왔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아, 이 사람이었어 됐구나. 그렇죠. 이분이 얼마나 법철학적으로 고민했는가를 그걸 내가 오늘 이 퇴임사 몇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영배 얘기를 하면 조희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조희재야, 조희대야. 조희대 대법원장, 헌재 재판소 소장과 대법원장이 이 상극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륙법과 영미법이 있단 말이에요. 대륙법은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성문법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이성적으로 사유하려고 그래요. 대륙법이야 그게. 그게 대륙법이에요. 대륙법의 가장 큰 기초는 뭐냐? 실천 이성. 뭐 여기서 대륙이라 하면 유럽 대륙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가 주도하는 대륙. 코딱지만 하는 것같이 대륙법이라고. 그렇지 우리가 보면 아시아 대륙 좀 해야지 그렇지, 대륙법이라고 하지. 자기들끼리 만든 말이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말이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처럼 중국이나 인도처럼 거대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쪼밀쪼밀한 것들이 합쳐서 콘티넨탈이야. 그러니까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있잖아. 그렇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하고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대륙은 다 유럽이야. 그렇죠. 대륙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성, 실천 이성. 이성의 기초 위에서 법을 쌓는 거예요. 논리적 정합성. 그렇죠. 논리적 정합성. 인간이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성의 토대 위에서 법을 체계화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은 이성적으로 조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성의 거대한 그물 안으로 현실을 들어와서 현실을 이 이성의 법정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대륙법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원칙까지 공부하면 좋죠. 그러니까 실천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실천 이성이 어떤 모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대륙법을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형사법은 공부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공부했다고 쳐봐요. 지기가? 그렇지. 대륙법이 발전을 하다가 보면 소송법이만 발전하는 거예요. 절차 이런 쪽으로 특화돼서 법조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법기술자라고 부르지. 그렇죠. 그게 법기술자예요. 그걸 서양에서는 법치주의라고 안 하고 리걸리즘이라고. 리걸리즘. 독일 말은 레갈리스무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법 절차의 맹종항, 법기술자주의예요. 이거를 우리가 들여와가지고 자꾸 법치주의라고 우기고 그렇죠. 있지. 그걸 법치주의 아니에요. 서양에서 그걸 법치주의라고 안 해요. 네. 독일에서 법치주의란 말은 영어에 사용하는 rule of law 이것도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법치국가란 말이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말을 따로 없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주의에 가장 가까운 말은 법치국가.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네. 학문적으로 해보면 그래요. 어쨌든 대륙법으로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법 절차의 내적 정합성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법 조문 안에 내적 정합성이 앞뒤가 맞냐 안 맞냐. 그렇지. 현실을 끌어들여와서 우겨 넣는 거야. 그게. 우겨 넣는 거예요. 현실을 그 네. 법조문 안에 우겨 넣어가지고 그 안 맞는 건 걷어내버리고 그렇죠. 요 죄를 지었다라고. 거기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이성이 어느 순간 도구적 이성으로 변모돼 버려요. 오케이. 이성이 실천적인 이성이 아니라 실천적 힘이 있는 이성이 아니라 어느 순간 뭘로 바뀐다? 이성이 도구화되고 계산기로 바뀐다. 이런 법도인들이 태반이야. 90%야. 태반이고 그 법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이 있잖아. 그렇지. 그 목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건가 여기까지 가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끝없이 훈련을 했어야 돼. 했어야 하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개인적인 문제로 안겨진 거예요. 오케이. 판사나 검사가 평생 동안 검사나 판사로 살면서 그 훈련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 뒷부분을 그렇지. 근데 지금은 개인 품성이나 품성이 바뀌어져 있어요. 소양의 문제인 것처럼. 네. 그런데 판사나 검사로 성공하려면 그런데 신경 쓴 사람은 못하지. 못해. 우리는 판사한테 그걸 기대하지. 그렇지. 법조문을 다 이해한 다음에 그렇죠. 파트 그러나 당신이 처한 상황이나 그렇지. 시대적 국면이나 또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라고 판결해 주길 원하는데 그런 판결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의 경우도 프랑스도 그런 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 같아. 영미법은 무슨 차이가 있냐? 영미법은 자기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매 순간 현실과 조우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구조가. 소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판가요, 그랬지? 내적 정합성이 판례밖에 없어. 예를 들자면 수학적으로 처음에 공리 정리 막 나가잖아요. 이건 건들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륙법은 수학과 같은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영미법은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어떻게 풀었지, 우리들? 그렇죠. 어떻게 풀지 정도예요. 네.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대륙법의 훈련을 받는데 영미법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판례도 약간 결합체 두 가지의 교묘한 사이에서 절차만 외워요. 대륙법 기본에 영미법을 약간 가미한 정도야. 그렇죠. 그래서 법치주의가 진짜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기술자주의가 되겠잖아요. 그 법기술자주의로는 민주주의가 파괴시키는 걸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답이지. 네. 왜냐하면 윤석열도 다 네. 법으로 조지려고 그러니까. 한 거야. 법 네. 기술자가 그렇지. 민주주의를 뽀갤 때 거길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거지. 네. 그거 우리가 지금 처절하게 네. 겪었던 거 아니야? 쉽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 앞에 이 법기술자주의는 봉헌되지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근데 오늘 이 주제를 꺼낸 이유가 뭐야? 어디로 가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초창기는 잠깐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갑작스럽게 왜 만들었거든. 만들어졌는지. 갑작스럽게 만들 때 그걸 집어넣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다.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한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법원과 헌재 갈등이 뭐냐면 대법원이 사법부 최후의 보루지 헌재는 아니다. 그렇죠. 대법관이 못된 애들이 가는 거야. 헌재 재판관으로는. 그렇죠. 이라고 대법원에서 항상 생각했고 헌재 재판관들은 그걸 알아. 그렇지. 그래서 그 지위를 역전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다가 박근혜 때 탄핵을 하면서 헌재 위상이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가장 큰 실수는 수도 이전 문제 관련해서 그치. 관수범법이라는 논리로 그것은 병신과 같거든. 그렇지. 그건 희대의 판결이야, 네, 희대. 그건 세계 역사에 길이길이 나올 만한 옛날에 사법살인 한 거 있잖아요. 사법살인에 못지않은 기이한 판단이야. 그거는 노무현이 싫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럴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님이 퇴임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이 이 말이에요. 이건 읽어봐야 돼요. 그 문장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우리 월말을 듣는 분들은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냐? 예, 그렇죠. 철학적으로 이해해보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말이에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이해해보자. 예, 이거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어요. 짧게 이해시켜 줘.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그럴 내용이 이게 액기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알았어. 공부를 대선 끝나고 나서 해. 오케이. 첫 번째, 사실성과 타당성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사실성이라는 게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대륙법의 그 법기술주의에 가까운 건가? 사실성 그러면 팩트거든, 팩트. 법에서 팩트가 뭐지? 팩트가 문구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준 씨가 공부를 한 사람인 거야. 사람들이 사실성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실제 일어난 일, 법 바깥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던 내란, 이거 사실인 줄 알거든. 그리고 타당성 그러면 그 법조문 이렇게 생각해. 법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야. 내가 한 말이 맞지? 맞지? 그렇지. 이 통법이 내가 진짜. 아이. 그러니까 법에서 사실성이란 뭐야? 법에서 사실성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법 체계 안에서의 사실성. 그러니까 법 체계 안에서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이 가장 사실로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그러니까. 월말을 들으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큰 혼란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 법이 아니라 법 바깥, 현실. 그런데 법조인들, 리걸 마인드를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팩트란 법 조문주의예요. 그
조문의 바깥에 있는 실제 사건이 어떻게 걸려드느냐의 문제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실성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도 중요해. 예. 이거는 대륙법도 중요해 하고 비슷한 말이야. 그런데 법 조문의 타당성은 어디서 오냐 이게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그 법 조문이 타당하냐 아니냐는 시대하고도 맞아야 되고. 자, 이럴 때 타당성의 기초가 리걸리즘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법 실증주의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차도 법 내에 찾아야 된다. 법 내에 찾아야 된다. 끝까지. 네. 그게 대륙법을 공부하다고 해서 끝까지 온 사람들이 대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타당성도 합법성에서 와야 됩니다. 주장이. 법 탈레반들이네. 그렇죠. 이게 대륙법에서 훈련받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훈련받고 현재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훈련시켜온 과정이 전부 이 철학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근본주의자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타당성조차도 어디서 온다? 합법성에서 온다. 합법성이라는 건 결국 다시 돌아가가지고 법 조문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순환 논증이에요. 뺑뺑이네, 뺑뺑이. 뺑뺑이야. 법 순환 안에서만 노는 거야, 씨발. 이런 거죠. 쉬운 예로 엄마 우리 집 부자야? 가난해. 왜 가난해?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어? 가난하니. 왜 가난해? 돈이 없다니까. 이런 거야. 순환의 고리가 좀 복잡했을 뿐이지. 돈이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순환의 고리가 많아지니까 뭐가 있어 보일 뿐이야. 있어 보이지만 네. 결국은 다, 야, 조문에 다 있어. 법 안에. 이 말이잖아. 그렇지. 법 탈레반이야. 근데. 이 이론이 막스 베버한테 시작됐거든. 막스베버? 막스 베버가 원래 법 사회학자잖아요. 법 철학자이고 법 사회학자거든요. 막스 베버의 지식사회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됐거든. 이런 새끼들하고 놀면 안 돼. 진짜 답답해, 이런 새끼들. 옛날에 막스 베버 다른 거 생각나요? 직업으로서 정치 출마하고 자기는 당선 안 되고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때 내가 답답하다 했던 이 새끼. 이 사람이 오소리티, 권위,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어떤 판결도 받아들이고 정치적 행위도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꼰대가 돼. 그렇지. 사회적으로 꼰대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그렇게 타당성이 되는 거네. 문제야. 타당성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다. 그렇지. 어디야? 문영배 재판관님께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분리시켜서 말하는 자체가 이미 법기술자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문영배 재판관은 사실성과 타당성이 결국 법조문 내에서만 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 시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타당성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를 말했겠네, 뒤에. 그렇죠. 타당성 어디서 오냐 같이 말하지. 어디서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이 철저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추론을 해야지. 철학자가 아니라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말을 했을 뿐이나 그 의미는 철학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설명해줘. 이분이 공부를 한 게 있어. 율겐 하우마스 책 중에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이 있다니까. 읽은 사람이야. 읽었어. 배운 사람이야. 배웠어. 이 책을 안 읽고 이 말을 할 리가 없어. 오케이.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이해하고 한 거야. 이 말이 맞다라고 아니, 생각하구나. 생각한 거야. 올말 들은 거 아니야? 사실 그래. 저한테 누가 문자를 보냈다 그랬어. 문영배 재판관님하고 언제 테니스 한번 치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테니스 한번 치려고 합니다. 테임새까지 다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렇지. 좀 이따가 조이대 얘기도 할 건데 묶어가지고 일단 공부 빨리 끝내고. 사실성의 기초는 끝까지 가면 뭐냐, 그게 법치주의야. 법 체계 안에서 최대한 법의 논리에 맞게 하는 거예요. 법 기술자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하지만 이건 법치주의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 이때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의 목적이 뭐냐, 이게. 법이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 법의 지배를 왜 받냐고. 그럴 때 우리가 동의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본권 보장. 그래서 법치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인 경우는 뭐냐, 인권을 최후의 보호로 보는, 인권을 보호하는 거야.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법 기술자주의에 매달릴까? 사마띠 아니한데? 거기서 충돌하겠지. 충돌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중요해요. 법 기술자들도 법 기술을 부리면서 마지막에 무슨 논리를 피냐?
명분으로 명분으로 인권을 얘기해. 인권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배우거든. 지기현이가 뭘 논리를 펴? 윤석열의 인권을 얘기해. 그렇지. 인권을 보호한다는 게 법치주의의 최종인 거야. 그 명분 없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법조인들은 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라는 걸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논거를 내세울 때는 인권이야. 그런데 이때 인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받는 인권이야. 법이 보호할 인권은 법이 그렇지. 없으면 그 인권이 안 돼.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지기현이는 정반대로 한 거지 지금. 인권이 아니고 특권을 보호한 거야. 특권과 인권을 뒤섞는 거. 이게 가장 나쁜 행위거든. 와 이거 문장 좋아. 내가 말한 걸로 해.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특권을 특권을 보호했다. 법조인으로서 기초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법치주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치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어디가 있냐 이거. 그게 있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뭐가 결정돼야 돼? 타당성이 들어와. 그러니까 법으로 구성된 법치주의. 근데 그 선을 넘어가. 그렇지. 이거 아닌데 끊어줘야 돼. 그거는 민주주의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거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 시민들이 선출한 의회 권력에 의해서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고 광장의 민주주의도 있는 거예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작동하면 광장은 필요 없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시민민주주의라고 해서 촘촘히 본 오프라인의 광장에서 항상 열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버전인데 그게 이제 제도 권력하고 계속 교류해. 그렇죠. 피드백을 주고 받아서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장의 음. 언어를 받아서 국회가 탄핵도 하고 하는 거지. 광장이 일상화되는 거죠. 굉장히 민주주의 앞선 나라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 세계 최전선에 있어 지금. 그렇죠. 제가 앞서 있어요 우리가. 요새 미국에서 집회할 때 태극기 들고 나오잖아 그렇지. 걔네들. 당연한 거야. 앞으로 계속 그래야 돼. 한국처럼 하자고. 전 세계가 그럴 거야. 곳곳에 나온다 이제 다. 법치주의가 극단까지 가서 마지막 보호하는 게 인권이야. 그러니까 법 기술자도 법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말로는 다 인권을 이야기해. 윤석열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윤석열 프로듀서 하면 다 인권을 얘기해. 근데 실제 보호되는 건 특권이야. 특권이야. 그래서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것은 민주주의로부터 오는 거야. 타당성의 기초가 민주주의라는 거지. 알았어. 뚝딱뚝딱뚝딱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지. 법치주의는 인권을 향해서 가. 그럼 민주주의는 뭐냐? 주권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개념이 잘 장착이 되면 어려운 책을 볼 때도 혼란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똑똑하게 만들려는 거야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가려면 이제 인권과 주권. 인권은 법치주의가 보호한다. 오케이. 민주주의는 주권의 최후 보루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거를 지금 문영배 예. 재판관이 퇴임사에서 말을 한 거야.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이 말을 맞춰야 하는 된다. 인권과 주권. 거야. 예. 우리 철학 교수님이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이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죠. 문영배 재판관이 아, 이 재판을 이끌어가면서 뭘 생각했냐면 법 조문 내에서의 내적 정합성 따집시다. 보수 재판관 3명이 절차주의 그렇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권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권자의 의지만 강조하자 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광장은 양분돼 있는데요? 그렇지. 이런 논리 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펼쳤을 때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게 토론이다. 그게 토론이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주권자의 의지, 즉 민주주의의 타당성은 어떻게 구축되는가 할 때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주권자가 감정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법치주의에 하면 윤석열은 사형 선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권 보호라는 근거에 기초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로는 집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거기까지가 지금 대한민국의 합의사항이에요. 현재까지는 사형 집행은 안 하자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기초로서 합의된 거야. 그렇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역사적 심판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과 내란 주모자들은 이번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다고 쳐봐. 민주주의 광장에서. 그래서 그걸 강하게 압박을 해. 그러면 민주주의의 요구는 사형 집행이야.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하면 안 돼. 충돌이 일어나.
이런 사례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많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독일에서 20년형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